15. 48호실은 어수선했다. 계란머리와 카드 노름꾼 2명은 일선으로 복귀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복무측하 판정을 받아 수송대와 함께 전선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계란머리는 얼굴이 하얘져서 로이트를 노려보았다. 다리도 멀쩡한 녀석 끼피자. 넌 여기 남게 되었지만 한 집안의 가장인 난 전선으로 끌려가게 됐어? 로이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펠트만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가리 닥쳐 계란머리 녀석. 넌 로이터 대신으로 일선에 가는 게 아니야. 넌 복무측 박측합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로이터가 복무측합자가 되어 일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너 역시 일선으로 가야 하는 거야. 알겠어? 멍청한 소린 그만 짓거려. 그가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어. 계란머리가 격분의 소리를 질렀다. 난 일선으로 가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하겠어. 니놈들이 여기 남아 먹고 자고 하는 동안 우린 일선으로 가야 해. 일가의 가장인 내가 말이야. 그런데 저기 뚱뚱이 기피자 녀석은 제기랄 다리가 나을까봐 술을 잔뜩 품마시고 있어. 그건 생각만 있다면 너도 할 수 있을 텐데? 로이트가 물었다. 내가? 난 아니야. 난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어. 그래. 그렇다면 모든 게 순리대로 됐잖아.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야단인가? 뭐라고? 계란머리가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넌 회피하지 않은 걸 자랑으로 알잖아. 그러니 계속 자부심을 갖고 소리는 지르지 말게. 뭐라고? 이 빌어먹을 요령꾼. 너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짓밖에 없지. 이 비계덩어리 녀석. 말재주나 살살 피우고 말이야. 그러다가 니놈도 걸려들 줄 알아. 내가 니놈을 고발해서 끌려가게 만들 거야. 죄짓지 말게. 자, 빨리 나가 봐야지. 복무측합자로 판정된 카드 노름꾼 중의 한 사람이 말했다.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저놈들이 죄를 지은 거야. 가장인 내가 저 주정뱅이 똥자루를 대신해서 일선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돼. 난 그저 공정한 걸 원해. 아, 이런 공정이라고? 군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우린 가야 해. 이놈이 고발하진 않을 거야. 그저 말로 그래 보는 거지. 잘 있게 동지들. 잘 지내. 현 위치 사수. 카드 노름꾼 2명은 미친 듯이 날뛰는 계란머리를 끌고 나갔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문간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무언가 소리치려고 했다. 하지만 두 사내가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멍청이 같은 놈. 마치 배우처럼 연기하는군. 내가 휴가를 잠으로 때운다고 놈이 말하던 거 기억나지? 펠트만이 말했다. 그자는 돈을 많이 잃었어. 룸멜이 갑자기 말했다. 그때까지 아무 내색도 안 하고 테이블에 앉아있기만 하던 그였다. 상당히 잃었어. 23마르크야. 적은 돈이 아니야. 돈을 돌려주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도 안 늦었어. 수송대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그 녀석은 아직도 밖에 있다고.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내려가서 돈을 돌려주라고. 롬멜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미친놈이 또 있군. 전쟁터에서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펠트만이 말했다. 또 도박을 하면 돼. 그레브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수송대가 집결해 있었다. 애들하고 노인만 보이는군. 스탈린그라드 이후로는 눈에 띄기만 하면 모조리 잡아왔어. 로이트가 말했다. 그래. 수송대가 정렬했다. 롬멜은 왜 저러지? 저 녀석 이제 말을 하잖아. 펠트만이 놀라워하면서 물었다. 너가 자는 동안에 녀석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 펠트만은 내이바람으로 창가로 갔다. 계란머리가 저기 서 있어. 녀석은 이제야 구분할 테지. 여기서 잠을 자면서 전선의 꿈을 꾸는 것과 전선에 있으면서 고향을 꿈꾸는 것이 같은지 어떤지를 말이야. 그가 말했다. 우리도 곧 알게 될 거야. 로이트가 말했다. 군의관 녀석이 다음에는 나를 복무측합자로 판정하려고 하거든. 놈은 무지막지한 스타일이야. 참다운 독일인은 도망치는 다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앉아서도 싸울 수 있다고 하더군. 바깥에서 호령 소리가 들렸고 수송대가 출발했다. 그레브는 모든 것이 작아 보이는 오목 렌즈로 보듯이 그 광경을 보았다. 멀리 사라져가는 병사들은 장난감 총을 가진 살아있는 인형들이었다. 불쌍한 계란머리. 그 녀석은 내게 화난 게 아니라 마누라한테 화가 난 거야. 일선으로 가면 마누라가 배신할 거라고 믿고 있어. 게다가 마누라가 결혼 수당을 받는다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 돈으로 마누라가 정부와 놀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로이트가 말했다. 결혼 수당? 그런 것도 있나? 그레브가 물었다. 이 양반아, 넌 어디 갔다 온 거야? 펠트만의 고개를 흔들었다. 여자들은 매달 200마르크를 받아. 상당한 금액이지. 그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무엇 때문에 그 돈을 국가에 바치겠나? 로이터가 창가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자네 친구인 빈딩이 여기 와서 자네를 찾았어. 그가 그레브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남긴 말이라도? 집에서 소박하게 파티를 연다고 너도 꼭 참석해달래. 그 밖에는? 없어. 롬멜이 들어왔다. 계란머리를 만났나? 벨트만이 물었다. 롬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어. 그런데도 전쟁터로 가야 하고 또 빈털털이라니?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롬멜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모두들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계란머리가 저 꼴을 봐야 하는 건데 녀석이 내 길을 걸었거든. 롬멜이 오늘 주저앉게 될 거라고. 벨트만이 속삭였다. 그냥 내버려둬. 너도 언젠가 우는 소리를 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 목류병자도 마찬가지야. 로이트가 화가 나서 말했다. 넌 얼마나 남았니? 그가 그레브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10하루. 10하루라. 아직도 꽤 남았네. 어제까지는 지루했어. 그런데 오늘부터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 그레브가 말했다. 아무도 없어요. 리즈 부인도 아이도 없어요. 집은 우리 독차지예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천만 다행이군. 오늘 밤 그 여자가 한마디라도 잔소리를 하면 때려 죽일 작정이었어. 어제도 뭐라고 했어? 엘리자베스가 웃었다. 그 여자 나를 창녀로 여겨요? 왜? 어제 저녁에 우린 여기서 1시간밖에 같이 있지 않았는데. 그저께 때문이에요. 그제 당신이 밤새도록 있었잖아요. 우린 열쇠 구멍도 단단히 채우고 축음기도 계속 틀었잖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자베스는 살며시 그를 훑어보았다. 그레브도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로 어떤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다. 처음 만나던 날 밤에 내 눈은 도대체 뭘 본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마녀는 어딜 간 거야? 그가 물었다. 시골 마을에 갔어요. 동계, 하계, 구호, 기금을 모으려고요. 내일 밤에 돌아와요. 그러니 오늘 밤과 내일 하루 종일은 우리만의 세상이에요. 어째서 내일 하루 종일이야? 공장에 일하러 가지 않나? 내일은 일하지 않아요. 일요일이잖아요. 요새는 일요일엔 쉬어요. 일요일이라? 정말 잘 됐어. 전혀 몰랐어. 그러면 드디어 밝은 대낮에 너를 볼 수 있군. 우린 늘 저녁과 밤에만 만났잖아. 그레브가 말했다. 그랬나요? 그래. 월요일에 우린 처음으로 밖에 나갔어. 아르마냥 한 병을 들고 말이야. 그랬군요. 나도 낮 동안에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녀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다. 우린 너무 열애들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잖아? 그렇긴 해요. 우리가 내일 화창한 대낮에 서로를 마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기로 하지. 하지만 오늘 밤엔 무얼 할까? 어제 갔던 레스토랑이나 갈까? 시원찮았지만 말이야. 게르마니아로는 갈 수가 없어. 문을 닫은 게 아쉽군. 여기 있기로 해요. 마실 건 아직 충분하고 요리는 내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괜찮겠어?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 리즈 부위만 없으면 여기도 낙원이에요. 그럼 여기 있기로 하자. 멋질 거야? 음악도 없는 밤이니. 나는 병령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하지? 너 정말 요리할 줄 아는 거야?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한번 해볼게요. 배급받은 거 말고는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넉넉할 리가 없지. 그들은 부엌으로 갔다. 그레브는 엘리자베스가 비축해둔 것을 보았다. 그에 아무것도 없었다. 빵 약간과 대용 꿀, 마가린과 계란 2개, 그리고 쪼그라진 사과 몇 알이 전부였다. 아직 배급표가 좀 있어요. 조금 더 받아올 수 있어요. 밤에도 여는 가게를 알고 있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그레브가 찬장 서랍을 닫았다. 배급표는 그냥 보관해. 나중에 필요할 때 써.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하자. 방법이 있어. 여기서는 아무것도 손댈 수 없어요, 그레브. 엘리자베스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즈 부인은 자기 물건이라면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오늘은 훔칠 생각이 없어. 적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처럼 징발을 할 거야. 알폰스 빈딩이란 자가 나를 작은 파티에 초대했거든. 거기서 내가 파티에 참석해 먹어줄 분량만큼 가져오겠어. 먹을 게 산더미처럼 있는 집이니까 30분 내로 돌아올게. 알폰스는 붉은 얼굴과 활짝 벌린 2 팔로 그를 맞았다. 와줘서 고마워, 에런스트. 어서 오게. 오늘은 내 생일이야. 친구들이 몇 명 와 있어? 실내는 어수선하고 담배 연기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들어와, 알폰스. 그레브가 복도에서 급히 말했다. 난 오래 있을 수 없어. 잠시 들른 거야. 곧 돌아가야 해. 돌아간다고? 에런스트, 말도 안 돼.
할 수 없어. 너가 초대했다는 걸 알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인가? 예기치 않은 공식 모임에 가야 한다고 말해. 아니면 신문을 받으러 간다고 하든지. 알폰스가 큰 소리로 웃었다. 게슈타포 장교 두 사람이 와 있어. 당장 소개해주지. 게슈타포에게 끌려갔다고 둘러대게.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지. 아니면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게. 멋진 사람들이라면 말이야. 그건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야?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어. 그레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상책이다 싶었다. 짐작했을 텐데 말이야, 알폰스. 너가 생일 파티를 열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난 먹을 것과 마실 것이나 좀 얻으려고 들른 거야.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과 여기에 올 수는 없어.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야말로 멍청이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가 말했다. 빈딩이 씩 하고 웃었다. 이제 알아먹었어. 영원한 여성. 마침내. 자네 하는 걸 보고 영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알겠어, 에른스트. 좋아. 하지만 여기도 멋쟁이 여성이 몇 있어. 어때? 한번 만나보지는 않겠어? 이르마라는 여성은 정말이지 팽팽하고 야한 여자야. 저기 하이힐을 신은 금발을 보게. 여성 집단 수용소의 감독관인데 몹시 뜨거운 여자지. 너가 마음만 있다면 저 열혈 여성과 오늘 밤이라도 침대에서 뒹굴 수 있어. 저 여자는 일선 장병이라면 언제나 오케이야. 참호 냄새가 그녀를 흥분시킨다나? 나는 별로야. 알폰스가 웃었다. 이르마의 몸에서 풍기는 집단 수용소 냄새도 싫다 말이야? 그런가? 슈테게만이라는 녀석은 몸이 달아있어. 소파에 앉아있는 저 뚱보 말이야? 물론 그녀는 내 취향은 아니지. 나는 정상적이고 보드러운 여자가 좋아. 저기 구석에는 아담한 아가씨 어때? 별론가? 상당한데? 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양보할게. 여기 머문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에른스트. 그레버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순 없어. 알겠어. 너가 꼬불쳐 놓은 여자는 대단한 상류층인가 보군. 당황할 필요는 없어, 에른스트. 알폰스도 알고 보면 신사야. 자, 부엌으로 가서 자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지. 그런 다음엔 내 생일을 위해 한잔하는 거야. 됐지? 좋아. 부엌에는 흰 앞치마를 두른 클라이네르트 부인이 있었다. 야외용 뷔페를 마련했어, 에른스트. 자넨 운이 좋아. 원하는 걸 가져가게. 아니, 이 편이 낫겠어. 클라이네르트 부인, 멋지게 포장해 놓으세요. 우린 우선 지하실에 가볼 테니까요. 빈딩이 말했다. 지하실에는 물건들이 잔뜩 저장되어 있었다. 지금은 알폰스에게 맡겨보게. 빈딩이 싱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도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자, 우선 진품 거북이 고기 수프 통조림을 소개하네. 데워서 먹어야 하네. 프랑스에서 온 거야. 2통 밖에나. 그레버가 통조림을 받았다. 알폰스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뒤졌다. 네덜란드산 아스파라거스 2통. 차게 먹어도 되고 데워 먹어도 좋아. 요리 솜씨가 별로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 프라하산 햄을 1통 가지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거야. 그는 작은 사다리 위로 올라갔다. 덴마크산 치즈 1조각 그리고 버터 1통. 온갖 게 다 들어있어. 그게 통조림의 장점이지. 여기엔 또 복숭아 통조림도 있어. 아니면 숙녀분이 딸기를 더 좋아하실까? 그레브는 번쩍거리는 장화를 신고 앞에 서 있는 짧은 다리를 쳐다보았다. 다리 사이로 유리병과 통조림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의 초라한 배고픔이 떠올랐다. 뭐든 이중으로 끼워야 더 오래가는 법이야. 그가 말했다. 알폰스가 웃었다. 맞았어. 마침내 자네도 옛날의 자네로 되돌아갔군. 슬퍼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에른스트. 기왕에 버린 건 버린 거야. 우선 너의 손에 들어오는 거라도 움켜잡아. 나머지에 대해서 목사에게 맡겨버리고 그게 나의 신조라네. 그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술병들이 가득 차있는 2번째 지하실로 갔다. 여기도 멋진 전리품이 꽤나 있지. 적군이 이런 술을 잔뜩 가지고 있었던 거야. 뭘 마시고 싶나? 보드카, 아르마냐? 그리고 폴란드산 매실주도 있어. 그레브는 애초부터 술에는 관심이 없었다. 게르마니아에서 들고 온 것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빈딩의 말도 옳기는 옳았다. 전리품은 전리품이므로 보는 대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샴페인도 있어. 난 이런 건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사랑을 위해서는 끝내주는 술이지. 한 병 집어넣게. 이걸 가지고 오늘 밤 멋지게 보내게. 빈딩이 크게 웃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 뭔지 아나?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캐르웨이 화주야. 오래된 진짜 캐르웨이 화주. 그것도 하나 가져가게. 병을 기울이면서 알폰스 생각도 좀 하고 말이야. 그는 병들을 팔 아래에 끼우고는 부엌으로 갔다. 꾸러미를 2개로 만들어요. 클라이네르트 부인. 하나는 음식, 하나는 술병으로. 병과 병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서 깨지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두 커피도 100g 정도 넣으세요.
이만하면 됐나, 에런스트? 이걸 다 가져갈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빈딩은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알폰스는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야, 안 그래?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그리고 오랜 동창의 일이니 말이야. 그는 그래브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두 뺨은 발갛게 달아올랐다. 마치 새 둥지를 발견한 소년 같았다. 그래브는 알폰스의 친절에 감동했지만 그가 하이니의 러시아 체험담을 들었을 때도 비슷한 표정이었던 것이 떠올랐다. 빈딩이 그래브에게 의미심장하게 윙크했다. 내일 아침을 위해 커피도 마련했어.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병영에서 묵을 생각은 말게. 자, 잠깐 들어와. 몇 사람을 간단히 소개할게. 캐슈타프에 있는 리제와 호프만이야. 언제든 도움이 되는 자들이지. 잠깐이면 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건배해주게. 모든 게 지금 이대로일 수 있도록 말이야. 집도 재산도. 빈딩의 눈에 물기가 서렸다. 우리 독일인은 정말이지 구제불능 낭만주의자야. 적을 부엌에 놓아둘 수는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눈이 동그래져 말했다. 숨겨야 해요. 리즈 부인이 당장 암거래 죄로 고발할 거예요? 제 얘기를 미처 생각을 못했군. 어떻게 그 여자를 매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주든지 해서 말이야.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나요? 그레브가 웃었다. 대용 벌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마가린으로 며칠 지나면 다시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여자를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그 여자는 배급표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니까.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레브는 이런저런 궁리를 했다. 내일 밤까지 어느 정도는 먹어치울 수 있어. 그래도 전부 먹을 수는 없을 테니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내 방에 숨겨두기로 해요. 옷이나 책 속에 잠글 수 있는 짐 가방도 있고. 하지만 그 여자가 냄새를 맡는다면 난 아침마다 방에 자물쇠를 채우고 나가거든요. 그 여자가 똑같은 열쇠를 갖고 있다면?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생각 못했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레브가 술병을 땄다. 모든 건 내일 오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기나 하자. 자, 포장을 풀자. 우리의 식탁을 생일날 식탁으로 상상하는 거야. 몽땅 꺼내놓고 단번에 먹는 거야. 통조림도 장식용으로 놓도록 해. 뚜껑을 열 필요는 없겠지. 우선 빨리 상하는 것부터 먹기로 하자. 술병도 나란히 세워놓고 도둑질과 매수로 당당하게 입수한 전 재산을 먹어치우는 거야. 게르마니아에서 가지고 온 것도? 물론 그건 죽음의 공포를 치른 대가로 가져온 거야. 그들은 탁자를 방 한가운데로 옮기고는 꾸러미를 풀었고 매실주와 꼬냑과 캐르웨이 화주의 마개를 땄다. 샴페인 많은 마개를 그대로 두었다. 샴페인은 따자마자 마셔야 하지만 다른 술들은 다시 코르크 마개로 막아 놓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굉장해요. 그런데 뭘 축하하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레브가 그녀에게 술잔을 넘겼다. 모든 걸 한꺼번에 축하하는 거야. 따로따로 구분해서 축하할 시간은 없어. 그러니 모든 걸 한꺼번에 축하하는 거야. 그게 뭐든 상관없이 말이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 함께 있고 이틀간이나 둘이서만 지낼 수 있게 된 걸 축하하는 거야. 그는 탁자로 돌아가서 엘리자베스를 가슴에 안았다. 그는 그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열리는 제2의 자신 같았다. 자기 자신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풍성하고 더 다채로운 제2의 자신이었다. 한계도 과거도 없고 어떠한 죄의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현재이고 생명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몸을 기댔다. 가득 차려진 식탁은 그들 앞에서 축제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금배의 말이 너무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장황하게 말한 느낌은 있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아. 우리가 여기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거지. 엘리자베스가 잔을 비웠다. 우리가 자유롭기만 하다면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우리의 이 순간이 바로 그 답이야. 그레브가 말했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있는 집이 어젯밤 직격탄을 맞았고 그 바람에 엘리자베스가 사는 방의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서 그녀는 등화 관제용 검은 종이로 창문을 가리고 그 위에 얇은 밝은색 커튼을 쳐놓았던 것이다. 바람에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고 그 때문에 방 안은 무덤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방에는 불이 없었다. 그래서 창문을 열린 상태에 그대로 둘 수 있었다. 이따금 거리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렸고 문이 쾅 닫혔다. 누군가가 기침을 했다. 창의 블라인드가 내려졌다. 도시가 잠들었어요. 나는 몹시 취했고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들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탁자에는 남은 음식 그리고 보드카와 꼬냑과 샴페인을 제외한 병들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다시 배가 고파질 때까지를 기다렸다. 보드카는 다 비웠고 코냑은 침대 옆바닥에 세워놓았다. 침대 뒤쪽 세면기에는 물이 찰랑거렸다. 샴페인 병은 그 안에 차갑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레브는 침대 옆의 작은 탁자에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도시에 있는 듯 했다. 샘물이 졸졸거리며 솟아나고 보리수 나무에는 꿀벌들이 윙윙거리며 창문들은 닫혀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잠자러 가기 전에 바이올린을 켰다. 곧 달이 뜰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곧 달이 뜰 거라고 그도 생각했다. 달, 부드러움, 그리고 생물이 느낄 수 있는 단순한 행복. 그것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것들은 졸리는 듯 느릿느릿 순환하는 그의 피 속에 고요한 무소망 상태의 머릿속에 있었고 그의 내부에서 불어오는 피곤한 바람과도 같은 느린 호흡 속에 있었다. 풀만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아득한 옛 일처럼 느껴졌다. 뼈에 사무치도록 절망한 후 얼마 있지도 않아 이토록 강렬한 느낌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별달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인간이란 의문에 잠겨있는 동안에는 다른 것에 주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공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향해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다. 한 줄기 빛이 창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빛은 사라졌다가 깜빡거리다가 다시 들어왔다. 벌써 달이 떠올랐을까? 그레브가 물었다. 그럴 리는 없어요. 달빛은 저렇게 하얗지 않아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다. 그리고 창가로 가서 살며시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가운이나 잠옷을 걸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그 점을 스스로 확신했으며 그래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방공단의 작업 인부들이에요. 탐조등과 삽과 꽃갱이를 들고 맞은편 집에 모여 있어요. 지하실에 아직도 사람들이 묻혀 있을까요?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낮에도 땅을 팠어?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 없었으니까. 아마도 전깃줄을 수리하는 중인지도 몰라. 그래요, 아마도. 엘리자베스가 침대로 돌아왔다. 나는 때때로 공습을 받고 나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차라리 집이 불타버렸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어요. 집도 가구도 옷도 그리고 기억까지도 모든 것이. 이해하겠죠? 그럼 물론 아버지에 대한 기억까지 없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 공포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증오 같은 기억 말이에요. 집이 타버리면 모든 게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레브는 그녀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밖에서 비쳐 들어온 창백한 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떨어졌다. 곡괭이로 내려 찍는 둔탁한 소리와 삽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면대에 있는 술 좀 가져와. 그가 말했다. 게르마니아에서 가져온 것? 그래, 폭발해 버리기 전에 마셔야 해. 그 대신 빈딩이 준 술병을 찬물에 담그고 다음 공습이 언제일지도 모르고 탄산가스가 가득 찬 그런 병은 공기 압력만으로도 쉽게 폭발하니까 말이야. 그런 술병들은 집안에서는 수류탄만큼이나 위험해. 잔은 물컵밖에. 샴페인은 물컵이 어울려. 파리에서 그런 식으로 마셨지? 파리에도 갔나요? 그래, 전쟁 초기에. 엘리자베스는 컵을 들고 와 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병마개를 조심스럽게 뽑았다. 샴페인이 컵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거품이 일었다. 파리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몇 주 정도? 프랑스인들은 당신들을 아주 정오했을 테죠? 잘 몰라. 아마도 그랬을 테지. 난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 다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들만 믿었어. 전쟁이 빨리 끝나고 거리의 카페에 앉아 햇빛 아래 처음 보는 포도주를 마시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그때 우리들은 아주 젊었으니까. 젊었을 때라 마치 오래전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느껴지는걸?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젊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젊지. 하지만 그때와는 달라. 엘리자베스가 창가에서 번쩍 비쳐 들어오는 카바이드 불빛을 배경 삼아 잠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잔을 가볍게 흔들고 거품이 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레브는 그녀의 어깨와 물결치는 머리카락과 잔등 그리고 길고 부드러운 그림자로 이어진 척추의 선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이리저리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옷을 벗고 있는 동안에는 이 방과도 자신의 직업과도 리즈 부인과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다만 창밖의 번쩍거리는 불빛과 불안한 밤,
피가 끓어오는 맹목적인 흥분, 이어서 찾아오는 기이한 소외감, 생명,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녀는 우연이나 공허함, 그리고 무의미한 상실의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 그녀는 가면을 벗었던지 버린 것 같았다. 갑자기 별다른 생각도 없이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법칙들을 따르는 것 같았다. 당신과 함께 파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차를 타고 갈 수 있을 테죠? 그러면 파리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줄까요? 그녀가 말했다. 아마도 그럴 거야. 우린 파리에서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어. 그럼 프랑스 다른 지역에서는요? 다른 나라에서처럼 그렇게 많이 파괴하지는 않았어. 금방 끝나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정오받을 만큼 파괴했는지도 모르죠. 그래, 아마도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잊게 돼.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우리를 정오할 수도 있어. 아무것도 파괴되지 않은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 그레버가 말했다. 마실 거 더 없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가봤노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도 많은 걸 보았겠네요? 엘리자베스가 바닥에서 술병을 들어올려 두 컵에 술을 가득 부었다. 그레버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이 취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어스름 속에서 이리저리 이어졌지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은 모두 말을 벗어나 있어서 그것에 대해 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름 없는 강 속에서 떠오르고 가라앉고를 반복하는 것 같았고 말은 강 위를 이리저리 흔들리며 나아가는 돛 같았다. 또 다른 나라에도 갔나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그레브는 돛을 떠올렸다. 어디서 돛을 보았던가? 강물 위에서? 네덜란드에 가서 그가 말했다. 전쟁이 막 시작될 무렵이어서 운하 위로 배가 다녔는데 운하가 아주 얕고 평평해서 마치 땅 위로 다니는 것 같았지. 배들은 커다란 돛을 달고 소리도 내지 않아서 황혼 무렵에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기이했어. 마치 흰색, 푸른색, 붉은색을 띤 거대한 나비들 같았지. 네덜란드로 가요. 우리 전쟁 끝나면 그곳으로 가요. 코코아를 마시고 흰 빵도 먹고 네덜란드 치즈도 종류별로 먹고 밤에는 돛담배도 구경해요. 그레버가 그녀를 물끄러미 보았다. 먹는 것, 전쟁 중에 행복에 대한 상념은 언제나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네덜란드로는 갈 수 없나요? 아마도 갈 수 없을 거야. 우리는 네덜란드를 공격하고 아무 경고도 없이 로테르담을 파괴했으니까. 나는 그 폐허를 봤어. 건물이란 건물은 모조리 파괴되었지. 3만 명이나 죽었고 그러니 네덜란드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엘리자베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갑자기 잔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잔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우린 아무데도 갈 수 없군요. 우리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어디에도 갈 수 없는데 우리는 감금되고 차단되고 저주받았어요.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그레버가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동자는 바깥에서 깜빡이며 비쳐 들어오는 카바이트 불빛을 받아 투명한 잿빛 유리처럼 빛났다. 그는 그녀의 어깨너머로 몸을 굽히고 바닥을 살펴보았다. 모서리가 하얗게 된 유리 조각들이 검게 가물거렸다. 불을 켜고 유리 조각을 모아야 돼. 안 그러면 유리를 밟게 돼. 기다려. 우선 창문을 닫을 테니까. 그가 말했다. 그는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갔고 엘리자베스는 전등을 켜고 가운으로 몸을 가렸다. 전등 불이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보지 말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없는데. 그녀가 말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너의 말이 옳아. 너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별 신경 쓰지 말고 무엇이든 한 번 더 던져서 부셔버려. 내가 어디에 어울리는지 알고 싶어요. 그레브가 웃었다. 그건 나도 몰라. 서커스단이나 아니면 바로크식 저택 또는 강철로 만든 가구에 둘러싸여 있거나 혹은 천막 안이 어울릴지도 모르지. 어쨌거나 이런 하얀 소녀의 방은 아니야. 처음에 보았을 때 어쩔 줄 모르는 너를 정말로 보호해주고 싶었어.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 우린 보호도 도움도 없이 살고 있어. 그는 신문을 집어들어 한 장은 바닥에 펼쳐놓고 다른 한 장으로 유리 조각을 쓸어모았다. 신문의 표제가 눈에 띄었다. 전선이 다시 좁혀지다. 오렐 지역의 격전. 그는 신문으로 유리 조각을 덮고 한 덩이로 뭉쳐 휴지통에 버렸다. 방의 따뜻한 불빛이 갑자기 곱으로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작업 인부들의 망치질 소리와 구멍 뚫는 소리가 들려왔다. 탁자 위에는 빈둥이에게 받은 선물이 놓여 있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탁자를 얼른 정리해야겠어요? 갑자기 보고 싶지가 않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어디로 치우지? 부엌에 내일 밤까지는 나머지를 숨겨야 해요. 내일 밤에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리즈 부인이 더 빨리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더 빨리 올 테면 오라지요? 그레브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나도 내가 날마다 달라지는 모습에 놀라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날마다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야. 당신은? 나도 마찬가지야. 그게 좋은 현상일까요? 그래, 좋지 않더라도 이젠 상관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 엘리자베스가 불을 껐다. 우리 이제 무덤을 다시 열기로 해요. 그레브가 창문을 열자 곧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커튼이 나부꼈다. 달이 떴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연기 사이로 둥그런 붉은 달이 건너편에 부서진 지붕 위로 떠올랐다. 달은 벌겋게 달아오른 두개골로 거리를 덮치는 괴물 같았다. 그레브는 물컵을 2개 가져와 꼬냑을 절반쯤 따르고 컵 하나를 엘리자베스에게 건네주었다. 우리 이번에는 이걸 마시기로 하자. 어두운 곳에서는 포도주가 어울리지 않아. 그가 말했다. 달은 더 높이 떠오르자 더 환해지고 더 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누워있었다.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돌렸다. 우린 지금 행복한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레브는 곰곰이 생각했다. 둘 다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시대의 행복만을 누리는 건 암소들 뿐이야. 아니, 암소들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지도 몰라. 아마도 돌멩이라면 행복할 테지. 엘리자베스가 그레브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아무려면 어때요? 안 그래요? 그래. 그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그레브는 방 안을 천천히 채우는 싸늘한 금빛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죽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아직 죽지 않았어. 16. 일요일 아침 그레브는 학행가를 찾았다. 폐허의 모습이 약간 달라져 있었다. 욕조는 사라지고 남아있던 청개도 없어졌다. 담장을 돌아 안마당으로 통하는 좁은 길이 삽으로 퍼내어 만들어졌고 안마당에서부터 옆쪽으로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었다. 작업 인부들이 정리를 시작한 듯 했다. 그는 몸을 움츠리고 삽으로 퍼내 만든 출입구를 통과하여 절반쯤 묻혀있는 방으로 갔다. 원래는 이 집의 세탁실이 있던 자리였다. 거기서부터 낮고 어두운 복도가 이어졌다. 그는 성냥불을 켜서 안쪽을 비추어 보았다. 거기서 뭐하는 거야? 빨리 나오지 못해? 누군가가 뒤쪽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나왔더니 양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짚은 사내가 서 있었다. 사내는 사복 차림에다 그 위에 군용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당신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가 호통쳤다. 난 여기 살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내가 여기 살고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알겠나? 넌 아니야. 여기서 뭘 하려고 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훔치려고? 이 사람아, 그렇게 흥분하지 말게. 그레브는 그렇게 말하면서 지팡이와 군용 외투를 노려보았다. 내 부모님이 여기 사셨고 나도 러시아로 가기 전까지는 여기 살았어. 이제 알겠나? 누구라도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 그레브는 불구자의 지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치고는 통로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한 여자가 어린애를 데리고 다가왔다. 그 뒤로 또 다른 사내가 곡괭이를 들고 따라왔다. 여자는 집 뒤에 세워져 있던 창고에서 나왔다. 처음의 사내는 반대편에서 다가왔다. 그들은 그레브를 애워쌌다. 무슨 일인가? 곡괭이를 든 사내가 불구자에게 물었다. 내가 저놈을 여기서 붙들었어. 이 근처를 서성이는 게 수상해서. 자기 부모가 여기에 살았다나? 곡괭이를 든 사내가 음침하게 웃었다. 그래, 할 말 있나? 없어, 전혀 없어. 그레브가 말했다. 별로 할 말이 안 떠오르는 거지, 안 그래? 사내가 곡괭이를 손에 잡고 흔들며 높이 치켜들었다. 그저 셋을 세난 동안 그렇지 않으면 골통을 빠개버릴 거야. 하나. 그레브는 옆쪽으로 덤벼들며 그에게 일격을 가했다. 사내가 쓰러졌고 그레브는 그의 손에서 곡괭이를 빼앗았다. 그래, 이제 낫군. 자, 원한다면 경찰을 부르시지. 하지만 원하지 않을 테지, 안 그래? 그가 말했다. 곡괭이를 들고 있었던 사내가 천천히 일어났다. 코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만두는 게 나을걸. 난 군대에서 격투 훈련을 배운 몸이야. 너희들이나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 그레브가 말했다.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그게 범죄인가요? 아니야. 난 부모님이 여기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야. 그게 범죄라도 된단 말인가? 그게 사실인가? 불구자가 물었다. 물론이지. 도대체 여기에 뭐 훔칠 만한 거라도 있단 말인가?
빈털터리한테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자가 말했다. 나한테는 아니요. 난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해. 혹시 문 앞에 꽂아놓은 종이 쪽지를 보았어? 부모님을 찾는다는 종이 쪽지 말이요. 내가 쓴 거란 말이요. 당신이 쓴 건가? 불구자가 물었다. 그렇소. 우린 사정이 다르오. 이해하실 거요, 군인 아저씨.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걸. 우린 폭격을 당했고 그래서 여기서 지내고 있는 거요. 어디서건 잠은 자야 하니까? 그럼 여기를 당신들이 모두 정리한 거요? 부분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었어. 누가? 연장을 가진 친구들이요. 죽은 사람들을 보았어? 아니요. 정말 못 보았어? 정말이요. 우린 못 보았어. 이전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린 시체는 한 구도 발견하지 못했어. 내가 알고 싶었던 건 바로 그거였어. 그레브가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때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요? 여자가 대꾸를 했다. 이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요? 그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요. 남편이 아니라 오빠예요. 코피를 흘리고 있어요. 코피 정도야. 이에서도 피가 나요. 그레브가 꽃갱이를 들었다. 이건 뭐요? 이걸로 뭘 하려고 했어? 당신을 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봐요 부인. 남 공격받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배우지는 않았어. 그는 꽃갱이를 빙빙 돌려 폐어더미 위로 던져버렸다. 모두가 꽃갱이를 쳐다보았다. 아이가 막 꽃갱이 쪽으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자 여자가 얼른 아이를 붙들었다. 그레브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욕조가 보였는데 가그물 옆에 놓여 있었다. 청개는 아마 장작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열려진 통조림들, 다리미, 찌그러진 식기, 누더기 천, 상자와 가구 조각들이 한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다. 이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가건물을 세우고 폐어둠에서 긁어모을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양식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형편은 아니었다. 삶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다. 아이는 건강해 보였다. 죽음은 극복되었다. 폐허는 어느새 숙소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 정말이지 빨리도 해치웠어? 그가 말했다. 머리 위에 지붕이 없을 때는 동작이 빨라야 해. 불구자가 대꾸했다. 그레브는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다. 혹시 여기서 고양이를 못 봤어? 흑백 반점이 있는 자그마한 고양이인데? 그가 물었다. 우리 로자인데요? 아이가 말했다. 아니요. 고양이 같은 건 보지도 못했어요. 여자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레브는 뒤를 돌아 기어 올라갔다. 가건물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처럼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일을 해치울 수는 없었다. 아마 특별 기동대도 일을 도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밤 동안에는 집단 수용소의 죄수들도 정리 작업을 위해 이따금 시내로 파견되고 있었다. 그는 되돌아갔다. 갑자기 자신이 더 초라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레브는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은 거리로 나왔다. 상점의 대형 쇼윈도에 걸린 유리조차 멀쩡했다.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걸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기성복 가게의 비스듬한 청명 거울 속에서 다가오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기이한 순간이었다. 마치 제2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한 발자국만 앞으로 더 나아가면 금세 사라져버릴 것 같은 기억 속의 존재를 보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누르스름한 거울 속의 창백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움푹 팬 두 눈과 눈알을 덮고 있는 검은 그림자만 보였다. 마치 죽은 사람의 머리 같았다. 갑자기 싸늘하고 기이한 공포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격앙도 흥분도 아니었고 도피와 방어와 경계를 위한 인간 존재의 다급한 비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하게 작용하며 인간 영역에 속한다고 보니 보기 어려운 싸늘한 공포였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붙들 수도 없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 공포는 무시무시한 펌프가 소리도 없이 핏줄로부터 혈액을 빨아들이고 뼈로부터 삶을 흡입해버리는 그 어떠한 진공에서 유래하는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모습은 즉시 흐릿해지고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마치 테두리가 해체되고 흩어지고 침묵 속에 작동하는 펌프에 의해 빨아들여지는 것 같았다. 잠시 동안 에른스트 그레브라고 불리었던 우연한 형태와 유한자에서 벗어나 죽음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경악스러운 것, 소멸과 해체, 자아의 종말, 의미 없는 원자들의 소용돌이, 무의 상태인 무한자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남았는가? 그는 경악하며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 것인가? 몇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희미해져가는 기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부모님, 동지들 몇 명, 그리고 아마도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에 남을 기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얼마나 오래 남을 것인가. 그는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미 종이 한 장처럼 얇아지고 그림자처럼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훅 불기라도 하면 날려가 버리고 펌프에 의해 빨아들여진 텅 빈 껍질 같았다. 도대체 무엇이 남았는가? 어디에 정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 닻을 던질 것인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완전히 내쫓기지 않도록 그를 지탱해줄 그 무엇을 어디에 남겨야 한단 말인가? 에른스트,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그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목발을 하고 한쪽 발로 서 있는 사내였다. 그 순간 그레브는 학행가에서 만난 불구자라고 생각했으나 자세히 보니 동급생 무치이였다. 카를, 너로군. 너가 여기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레브가 말했다. 정말 오래됐어. 거의 반년 만이야.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살폈다. 이런 꼴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안 그래? 무치이가 말했다. 무슨 말인가? 무치이가 목발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건 말이야. 하지만 넌 그래도 지옥에서 빠져나온 셈이야. 난 다시 돌아가야 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 전쟁이 몇 년 더 계속된다면 내가 운이 좋은 거지. 그러나 전쟁이 6주 만에 끝나버리면 엉망이 되는 거야? 어떻게 6주 만에 끝날 수 있다는 건가? 나도 잘 몰라. 다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테지. 그런데 자넨 왜 한 번도 우리한테 들리지 않나? 무치이가 말했다. 베르크만도 여기 와 있어. 팔꿈치 아래로 두 팔을 잃었지. 지금 어디들 있나? 시립병원, 절단 환자들 병원에 있어. 왼쪽 병동은 통째로 우리가 점령했지. 한번 오라고? 알았어. 찾아갈게. 정말이지? 모두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굴은 한 녀석도 안 내밀어. 난 진심이야. 좋아. 재미있을 거야. 유쾌한 녀석들이거든. 적어도 우리 방에 있는 녀석들은 말이야.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다시 살폈다. 그들 친구들은 벌써 3년이나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다 한 셈이었다. 그럼 잘가 에른스트. 너도 칼을. 그들은 서로 악수를 했다. 그런데 지베르트가 죽은 거 알아? 무치이가 물었다. 아니, 6주 전이었지. 그럼 라이너가 죽은 것도? 라이너? 난 그것도 정말 몰랐는데. 라이너와 링겐, 그들은 같은 날 아침에 죽었어. 브리닝은 미쳐버리고 홀만도 당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나? 몰랐어. 베르크만이 그 소식을 들은 모양이야. 그럼 잘 지내게 에른스트.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 잊지 말고. 무치이는 다루를 쩔뚝거리면서 걸어갔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래도 위안이 된다고 그레브는 생각했다. 자신의 불행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레브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쪽 다리가 무릎 위에서 절단되어 있었다. 이전에 무치이는 동급생 중에서 최고의 달리기 선수였다. 그레브는 그를 동정해야 할지 부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무치이의 말은 옳았다. 모든 건 앞으로의 전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레브가 문간에 들어섰을 때 엘리자베스는 흰 목욕 수건을 걸치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수건을 터번처럼 머리에 감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고 조용했으며 홀로 당당한 모습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다시 날아가기 위해 편히 쉬고 있는 한 마리의 영민하고 커다란 새 같았다. 따뜻한 물 일주일분을 다 써버렸어요. 상당한 사치를 한 거죠. 리즈 부인이 버럭버럭 고함을 지를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소리 지르도록 내버려둬. 그러지 않고는 못 베길 테니. 사실 참다운 국가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목욕물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들에겐 청결이란 유태인의 악덕이니까. 그레브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잿빛이고 거리는 조용했다. 마주 보이는 창가에서 멜빵 바지를 입은 덜 투성이 남자가 하품을 했다. 또 다른 창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고 한 여성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레브는 파헤쳐진 지하실 입구를 뚫어지라 바라보면서 거울 가게 거리에서 느꼈던 정말로 싸늘했던 공포에 대해 생각했다. 다시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도대체 무엇이 남았는가? 무엇인가가 남아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라져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나를 지탱해주는 닻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이 남았는가? 엘리자베스? 그녀는 내게 속하는가? 그녀를 만난 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고 나는 다시 몇 년간 일선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녀가 나를 잊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녀를 지키고 나를 그녀의 마음속에 남길 수 있을까? 그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엘리자베스, 우린 결혼해야 해? 그가 말했다. 결혼이라고? 왜죠? 그녀가 웃었다. 너무 허무하기 때문이야.
우린 서로 안지도 며칠 안 되었고 며칠 후면 난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야 해. 우린 서로를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걸 알 수도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혼해야 해. 그녀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우리가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태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그녀는 침묵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럼?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가슴은 부풀어 올랐다 다시 가라앉았다. 그녀의 팔도 그녀의 손도 그의 것과 달랐다. 그녀의 생각과 생활도 그의 것과 달랐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 자신도 왜 갑자기 결혼하려는지 모르는데 그녀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혼하게 된다면 넌 리즈 부인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군인의 아내로서 보호를 받으니까. 그가 말했다. 그래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될 거야. 그녀의 눈길에 그레브는 당황했다. 그런 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리즈 부인 따윈 조금도 문제가 안 돼요. 결혼이라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왜 없어? 서류와 허가증과 아리아인의 혈통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이 필요해요. 그러면 몇 주일이나 걸려요? 몇 주일. 그녀가 아주 쉽게 그 말을 입에 올린다고 그레브는 생각했다. 그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군인의 경우는 달라. 전시의 결혼 절차는 빨라. 며칠 만에 가능해. 병영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가 말했다. 그럼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아니야. 오늘 아침에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병영에선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휴가 나온 병사들이 결혼을 많이 하거든. 왜 안 하겠어? 일선 병사가 결혼을 하면 그 아내는 매달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게 돼. 200마르크야. 그걸 왜 국가에 기부하겠어? 자기 목을 내놓아야 하는 마당에. 왜 최소한의 자기 권리를 챙기지 않겠다는 거야? 너가 그 돈을 사용해야 해. 안 그러면 국가가 가지거든. 그렇지 않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맞아요. 내 생각이 바로 그거야. 그레브가 안심하며 말했다. 그리고 결혼 자금도 대여받을 수 있어. 1000마르크는 될 거야. 그러니 결혼하면 넌 외투 공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집에서만 지낼 수 있어요? 혼자서. 그렇군. 그 순간 그레브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다. 도대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젊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우리 부모님이 일으킨 전쟁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우린 곧 헤어져야 해. 결혼하면 떨어져 있어도 덜 외로울 거야? 그가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저었다. 나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가 물었다. 결혼해도 고독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독해질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레브의 귀에 갑자기 건너편 집 가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이제 발성 연습을 멈추고 고음의 노래를 불렀는데 메아리만 들려오는 비명소리 같았다. 원한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국가에다 헌납하는 거야?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어제와는 다르군요.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 그녀가 슬쩍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해요. 우린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로군? 그래요. 그가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녀 속의 무언가가 닫혀 있었고 그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젠장, 난 전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데. 엘리자베스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점이에요. 너무 호의를 베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술이 남았나요? 매실주가 있어. 폴란드사 말이죠? 그래. 전리품이 아닌 건 없나요? 캐르웨이 화주가 한 병 있어. 독일산이지. 그럼 그걸로 한 잔 줘요. 그레브는 병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다. 자신에게 화가 났다. 묵은 음식 냄새가 나는 어둑한 공간에서 접시와 빈딩의 선물 앞에 잠시 서 있었다. 허전하고 허탈한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돌아갔다. 엘리자베스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다. 온통 잿빛이에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아까워요. 그녀가 말했다. 아깝다고? 오늘은 우리의 첫 번째 일요일이고 외출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교회는 벌써 봄인걸요? 나가고 싶어? 아니, 나는 리즈 부인이 집에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 앉아 지내는 게 따분하겠죠? 나도 상관없어. 난 자연 속에서 충분히 지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별로 나가고 싶지도 않아. 내가 꿈꾸는 자연은 포탄을 맞지 않고 제대로 된 가구들도 있는 따뜻한 방이야. 지금 우리는 거기에 있어. 내가 아무리 상상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최고의 모험인 셈이지. 하지만 넌 방 안에 있는 게 신물이 날 수도 있겠지. 원한다면 극장이라도 갈까?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꼼짝 말고 여기 있기로 하지. 밖으로 나가면 하루가 쪼개어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보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갈 거야. 여기서는 시간이 더 길어질 거니까. 그레브는 엘리자베스에게로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다. 테리 천으로 된 목욕 가운에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내가 방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나? 그가 물었다. 아니에요. 내 말에 속이 상했던 거지. 안 그러면 왜 눈물을 흘리겠어? 그가 그녀를 다시 꼭 껴안았다. 그녀의 어깨 위로 거리가 보였다. 멜빵 바지를 입은 털투성이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 몇 명이 붕괴된 집의 지하실로 통하는 방공호 속에서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 슬퍼하지 말자. 건너편 집의 여가수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더니 그리그의 가곡을 목청껏 불렀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여가수가 떨리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대를 사랑해. 세월이 가고 고난이 닥쳐도 그대를 사랑해. 그래요. 우리 슬퍼하지 말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찌감치 어두워졌고 먹구름이 더욱더 짙어졌다. 그들은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비는 비스듬히 내렸다. 흔들거리는 축축한 종이 위로 추적추적 내렸다. 그레브는 단조롭게 들려오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쯤 러시아에서는 모든 것을 흙탕물 속으로 몰아넣는 수렁의 계절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즈음에도 수렁은 그대로일 거야. 이제 가야겠지? 리즈 부인이 곧 올 것 같은데? 그가 물었다. 올 테면 오라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엘리자베스가 졸면서 중얼거렸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비가 와서 그 여자가 더 빨리 돌아올 거야. 비가 오니까 오히려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어쩌면 내일 올 수도.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어쩌면 화물차에 치여버릴 수도 있을 거야. 그것까지 바라는 건 너무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박애주의자는 아니군요. 엘리자베스가 중얼거렸다. 그레브는 창문으로 흘러내리는 잿빛 물줄기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나는 일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나와 결혼하려고 해요?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녀가 다시 중얼거렸다. 늘 안지는 충분히 오래됐어. 오래라고요? 겨우 며칠인데? 며칠이 아니야. 1년 이상이야. 그 정도면 긴 거지. 어째서 1년 이상이라는 거죠? 어린 시절을 포함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오래 전이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날짜를 따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난 2년간 전선에 있다가 3주간의 휴가를 얻었어. 그리고 이곳이 온 지 거의 2주가 됐으니 이건 일선으로 치면 대략 15개월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 난 당신을 1년 이상이나 알고 지낸 셈이야. 2주간의 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이지. 엘리자베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나 역시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언제? 너가 자고 있는 동안에. 비도 내리고 어둡고 하니까 온갖 생각이 드는 거지. 비가 오거나 어두워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저 그럴 때면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법이잖아. 또 다른 생각도 떠올랐어요? 그래. 인간이 자기 손이나 팔을 총을 쏘거나 수류탄을 던지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녀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낮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그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 연금이나 결혼 보조금 같은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나았을 텐데. 그레버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결국 그게 그거야.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녀는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게 중얼거렸다. 말이란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만. 시간. 엘리자베스가 한숨을 쉬었다. 우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 어제는 오늘보다는 시간이 많았지. 그러나 내일이 오면 우리는 또 어제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생각할 테지. 그레브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머리는 그의 팔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빛바랜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다. 비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 위로 어른거렸다. 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나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그런 걸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럴 테죠. 그런데 왜 나와 결혼하려는 거죠? 어쨌든 너가 없는 삶은 이제 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야. 엘리자베스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물었다. 나와 있었던 일이 다른 여자와도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그레브는 창문으로 내리는 비에 흔들거리는 잿빛 양탄자를 바라보았다. 아마 다른 사람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런 일을 누가 미리 알겠어? 나하고 너 사이가 이미 이렇게 된 지금 나와 다른 여자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할 수는 없는 거야. 그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팔에 안긴 채 고개를 움직였다. 당신은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오늘 낮과는 다른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 물론 지금은 밤이에요.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내가 일생 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서 밤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지 않나요? 아니야. 난 교훈을 얻었어. 앞으로 연금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무얼 말이야? 연금 말이에요. 그레브는 잠시 호흡을 멈추었다. 그럼 결혼을 할 거야? 그가 물었다. 우리가 1년 이상이나 사귀었다면 결혼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게다가 언제든 이혼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다시 잠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눈을 뜨고 있으면서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갑자기 이것저것 떠올랐다.